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드디어 오늘입니다.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죠. 이미 각국의 정상들은 이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유가와 더불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이니만큼 시청자분들 끝까지 결과에 주목하셔야겠는데요. 금요일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관련 정보들 빠르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주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배역의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까지 코스피 지수는요, 4거래 연속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장도 그 분위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0.13%대 상승하면서 2116.85%대 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에서는요, 개인과 외국인이 사주고 있는 장세입니다. 외국인은 이로써 4거래 연속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현재 속보가 있어서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에서요,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는 소식이 알려왔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0.45%대 상승하고 있는데요. 700선을 도통 못 넘는 모습입니다. 69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에서는요, 개인과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팔자세인데요. 286억 원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 흐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는 0.15%대 하락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급등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6,903포인트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S&P 500 지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과 유사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0.15%대 하락하면서 2,74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된 이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96.7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20달러 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현재는 1229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여전히 변동성 장세 속에 있는데요. 현재 크루드 오일은요, 51.36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마감 장세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상해 종합지수는요, 1% 넘게 하락하면서 마쳤습니다. 1.32%대 내렸고요. 2,567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항생지수도 역시 흘러내리면서 마쳤는데요. 0.87%대 하락했고요. 26,451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9시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에서는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먼저 화면으로 이슈들 체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악화일로를 지속해서 걷게 될 경우 내년께 중국에는 심각한 금융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으로 미국 시장은 급등세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긍정적 반응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분석과 더불어 시장 움직임까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윤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역 전쟁이 악화되면 중국은 내년에 금융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고요? 일단 미국이랑 무역 전쟁이 악화하면 내년에 금융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전국 인민대표대회 지금 재경위원회 허전준 주부임, 부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이터 통신 인터뷰 중에서 지금 중국 경제 하강이 계속해서 리스크가 켜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부채 문제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일단 지금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심해지면서 수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좀 높게 평가되고 있죠. 더군다나 지금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부과가 25%까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내년도에 직격탄을 좀 맞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일 경우에는 중국 경제의 당연히 악화 따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 짚어서 공격적으로 얘기를 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금융기관 부실채권 비율이 15% 부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일단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뭐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정부가 버텨주는 모멘텀이 좀 세다 보니까 그동안에도 계속 부채 비중이 높아질 때마다 버티긴 버텨왔지만, 이제부터는 사실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기관들까지도 지금 이 수준이면은 내년에는 중국 자체, 지금 현재 중국이 버티고 있는 상황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은 역시 부채가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번 중국의 위기를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일단 이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감세 등의 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 통제가 아닌 시장 원리의 경제를 맡길 것, 두 가지 부분을 조언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오히려 좀 저는 반대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정부랑은 좀 정책 방향이 안 맞죠. 사실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한테 수출 권한 모든 것들을 다 이양을 했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은 오히려 지금부터 모든 것들을 국가로 환원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산주의 정책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를 가지고 있는 중국 정부 상으로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을 공격적으로 오픈해 줄 수는 없고요. 더군다나 지금 플러스로 지금 시장 원리에 경제를 맡길 것을 조언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데, 사실 시장 원리에 맡기게 되면은 경제 위기는 더 빨리 왔습니다. 이미 올해나 작년에 벌써 왔을 수도 있고요. 지금 중국은 그나마 정부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공상은행 측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금을 일부러 동원을 시켜서 지금 현재 위안화가 폭락하는 사태를 사전에 막아냈었죠. 방어를 한 두세 차례 먼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장기적으로 버텼던 거기 때문에 이게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빨리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동 결과 부분에 대해서 실망해서 추가 관세 부과될 경우에는 중국 금융위기가 빠르게 우려된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 공통 의견인데, 일단 양국이 만약에 휴전하게 될 경우에는 위안화 환율이 심리적인 저항선, 달러당 7위안 아래에는 머물겠지만, 휴전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는 7위안 돌파해서 아예 시장 패닉 현상이 일어나서 금융위기로 빠르게 번질 수가 있다. 위안화 기준의 플레이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G20 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돌입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달 1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좀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일단 G20의 연장선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미국, 중국 다 핵심 카드를 다 들고 왔습니다.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미 G20 들어오기 전에 스페인이랑 포르투갈 쪽에다가 먼저 협의를 진행을 하고선 1대1로 정식을 추진하는 관점 하에 카드를 들고 G20으로 들어왔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2천억 달러 관세 부과에 대해서 내년도에 25%까지 올리겠다는 카드를 들고선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전부 다 칼만 들고 들어온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회담이 이루어지더라도 협상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디테일한 안에서 좀 차관급 이하의 지금 정상들 기준으로 차관급 이하에서는 좀 협상단이 빠르게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작은 협상안들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가시적으로 지금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협상을 거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실 수가 있지만,
핵심 안들 지금 1대1로 그리고 중국 2025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1대1로 정책을 파기하려는 지금 기금을 마련을 하고 있죠. 이런 정책들, 핵심 정책들에 대해서는 타협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일단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큰 틀의 합의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세부 사항은 향후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 협상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세부 사항에 대해서 협상 날 가능성이 높고 큰 틀은 협상이 안 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이 최근 들어서 딱 중국만을 최대 무역국으로 두고선 빨리 올해 안에 이거는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태도로 임하긴 했지만 지금 중국이나 미국 둘 다 G1이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G2 국가의 분쟁은 내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국과의 대화에서 미국보다 더 큰 의미를 둘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뭐 이상 많은 부분 양보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파트를 좀 지적을 했는데 사실 중국이 많은 부분을 양보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이미 1대1로 정책을 추진하는 포르투갈과 스페인과의 협상을 하고선 바로 G20으로 넘어온 행동을 볼 때는 사실 양보는 어느 정도 할 생각은 있겠지만 개방을 할 생각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본인의 어떤 지분 권한 그리고 지금 1대1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국한테 선점을 뺏길 수 있는 그런 파트들을 빠르게 실드를 쳐서 막아내고 본인들의 1대1로 정책에서 모든 해당 국가의 거점 지역을 중국이 직접적으로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게 지금 현재 중국의 행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국이 아예 적대적인 정책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일의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요. 미국 시장으로 28일장에 다우지수가 600포인트 이상 급등했다고 하죠. 일단 600포인트 이상 급등세를 좀 보였는데 지금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이 28일 기준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다소 늦출 수 있다. 이런 발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적립금리에 바로 미치다. just below라는 단어를 썼는데 한마디로 이제 적립금리 기준이 2.5%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태죠. 한 번만 더 인상하면 적립금리로 볼 수가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사실 원래 시장에서는 적립금리의 관점을 3.0%로 보는 관점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 이 관점을 상당히 하향을 시켜서 2.5%면은 적립금리로 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을 제시를 함으로써 현재 상태에서 더 공격적인 인상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을 제시를 시켰고요. 다만 지금 상태에서 12월 인상을 철회할 관점은 절대로 내비치지는 않았습니다. 12월 관점은 그대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지금 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두 달 전에는 적립금리 수준에서 한참 멀리 있는 듯하다라고 언급을 해서 시장에 충격 판례를 던진 것과를 반대적으로 지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내년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을 해서 지금 한 번 더 인상을 진행하고 나면은 적립금리에 돌입하기 때문에 내년도 인상은 공격적으로 진행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내년도 인상 전망은 총 3회였었는데 지금 2회까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시사 발언 때문에 시장에서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 급등으로 빠르게 지금 다우지수가 상승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금리 인상 플랜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그동안의 시장에서는 올해 들어서 세 차례 기준금리를 올린 연준이 그다음에 12월에도 또 역시나 올릴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내다봤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9월 달에 12월 인상 바로 전이었던 9월 달이죠. 9월 달 기준으로 내년도 그리고 2021년도까지의 다플롯, 한마디로 금리 인상 예상치에 대한 수치들을 FOMC 위원들이 찍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이 9월 예측으로만 따지자면은 20년까지 총 3.75% 맥시멈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었고, 그다음에 2021년부터는 오히려 금리를 인하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장기 금리는 3.0%. 이렇게 지금 맞추는 목표치를 내다봤었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도 그다음에 후년도까지도 연속적인 금리 인상 상승으로 인해서 좀 증시가 압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이 셌었죠.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은 두 가지 마이너스 요인이 증시에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가 금리 자체, 한마디로 예금 상품으로 빠져나가는 자금들, 안전자산을 추구하는 자금들이 높아지게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플랜까지 처음으로 9월에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인상으로 갔다가 인하로 전환하게 된다는 것은 연준에서는 경제 하락의 기점을 본인들이 직접 제출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서 21년으로 갈 때 경제가 하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을 제시를 했던 만큼 지금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사실 장기적으로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한 악화 가능성을 먼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증시 입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계기였죠. 지금 시점에서는 그 인상 플랜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12월 금리 인상 들어갈 때 닥플롯에서 내년도 2회 인상으로 축소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산 물량들이 빠르게 나와줬다. 그래서 매도를 돌입하던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단기적인 매도 물량들을 청산하는 관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미리 정해진 정책 경로는 없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인상 플랜은 내년도에 들어서 또다시 변할 수는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요, 이번 해석에 굉장히 섣부른 예측이다라는 전망도 있던데요. 네, 일단 시장 기대감이 너무 좀 장밋빛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 긴축 종료를 바라는 시장이 파월 의장 발언을 좀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했다라는 관점이고요. 일단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중립금리 수준에 좀 돌입했다라는 부분을 좀 일찍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 현재 금리 수준이 과거 기준으로는 굉장히 좀 먼 금리 상태이다라는 관점이었는데 그 부분을 좀 빠르게 단축시켰다라는 점에서 분명 파월 의장의 의견은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지금 시점 기준으로 볼 때는 분명히 파월 의장이 과거 대비해서는 긴축에 대한 플랜을 조금 더 약화시킨 거는 맞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호조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그렇게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 때문에 지금 달러 인덱스의 상승에 베팅을 한다거나 혹은 채권의 상승 쪽에 베팅을 한다거나 이런 물량들은 분명히 잘못된 물량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트레이딩 플랜에 있어서는 채권 시장의 장기 방향성 그리고 달러 시장의 장기 방향성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투자하지 마셔야 된다. 증시 입장에서도 역시나 지금 최근에 매도 물량들에 있어서 청산 물량으로 인해서 공격적인 상승세까지는 보시는 게 맞지만 일단 장기적으로 금리 인상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플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아예 증시의 매수 플레이다라고 트레이딩을 바꿔서 트레이딩 하시는 건 굉장히 좀 문제가 크게 발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관점들을 보시면은 지금 캐피털 이코노믹스 그리고 지금 파월 의장 쪽에서도 지금 의장 쪽에서도 완화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관점 그리고 시장이 단기적으로 매도세에 있어서 청산 물량으로 인해서 급등을 보이는 것뿐이지 이건 시장 과민 반응이다. 지금 이런 관점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증시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호재지만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일에 주식 채권 랠리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고 앞으로는 좀 주식 채권 랠리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네, 그동안 연준 긴축 행보에 좀 반응했던 뉴욕 증시가 8개월 만에 좀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일단 S&P 지수에서도 역시나 좀 상승한 지수, 그다음에 다우존스에서도 상승한 지수를 보여줬는데 지금 이런 가격들과 역시나 마찬가지로 국채 가격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가격이나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는 만큼 금리에 있어서는 좀 하락세를 많이 보여줘서 지금 연 3.044%로 그 거래를 마치면서 6주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수치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채권 상승 그리고 다우지수도 역시나 상승 랠리를 탔었던 만큼 오히려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방향성이 매도로 잡혀 있기 때문에 가격상으로 매도로 잡혀 있는 만큼 이번에 금리 하락과 같이 인상으로 인해서 고가로 올라오는 포인트에서 매도의 기회가 더 크게 주어진다라는 거. 한마디로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이 기회를 고가 매도의 기회다라는 관점으로 매도를 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시 입장에서는 일단 장기 방향성은 상승이 원래 맞는 게 증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매수 들어가시는 플레이는 단기적으로 유효는 하지만 반드시 익절가는 잡고선 플레이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달러 관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달러 같은 경우에는 97선 이상으로 공격적으로 상승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최근에 자꾸 97선을 터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지선도 깔끔하게 받고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제시를 하시는데 12월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은 사실상 그때 이후로 고점을 일시적으로 형성한 다음에 내년도에 트럼프 통화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하락으로 갈지 아니면 추가적인 약상승으로 갈지가 정해집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현재 트럼프 정책을 보시면은 상승으로 굳이 꺾어서 올라갈 필요는 없고 오히려 기업들 무역 정책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추가적인 통화정책 하락, 한마디로 약달러죠.
약달러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년도 플랜에 맞춰서 미리 고가에서 달러를 매도 치시는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멘토님 지금 금통위에서요. 방금 기준금리를 또 인상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로써 1.75%로 됐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12월 그리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따라서 내년에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짙을까요? 네, 일단 어제 지금 금리 인상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금리 인상은 어차피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어제장에 증시를 설명드릴 때 금리 인상 우리나라에서는 진행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인상 플랜에 대해서 조정이 들어오는 만큼 더구나 많은 지수들은 상승을 해서 어제장에 있어서는 갭상승으로 우리나라 전도 출발을 했죠. 근데 하락장으로 마감을 한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증시 지금 금리 인상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하락 부분을 지금 장중에 반영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예측대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문제는 부채 비중, 한마디로 이제 부동산이나 이쪽에 들어가 있는 부채 비중들이 공격적으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자금이 이탈되고 그리고 가격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이 부동산을 출발로 한 증시 그리고 증시 쪽으로의 자금 유입이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부동산에서 이탈하는 자금들의 성향을 잘 보셔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주식으로 이탈하는 흐름도 있겠지만 사실 부동산에서 이탈한 자금들은 안전자산 자금이 굉장히 좀 셉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한 상승 기대를 이걸로 보시기보다는 개인 자금들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이탈해서 증시나 부동산 모두 다 지금 투자 심리를 내년도에 좀 저조시킬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히 지금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제대로 평가를 내린다면은 내년도에는 추가 금리 인상은 이뤄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미국에서도 3회 인상을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최소 1, 2회까지는 추가 인상을 진행해 주는 게 정상적인 상태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신흥국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원래는 미국보다 더 높은 금리 기조를 유지를 해줘야 정책상으로 맞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고금리를 계속해서 더 따라가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이슈 여행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로 묻혀있는 시장 소식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두 이슈를 꼽아봤고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동방의 하와이, 중국 하이난의 면세점이 다음 달부터出국장 면세 한도를 2배 확대시킵니다. 하이난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샤오미가 미래 핵심 전략으로 지능형 사물 인터넷을 채택했습니다. 샤오미는 지능형 사물 인터넷 사업을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차이나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영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전일장 마감 상황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상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역 전쟁이 워낙 시장의 화두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부분들이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뚜렷하게 추세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최근 한 두세 달간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변동성도 크게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미국 증시에 대한 영향권, 아무래도 이제 앞서 이제 글로벌 이슈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반적으로 미 증시가 상당히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자산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뭐 아시아 증시를 대부분 이제 좀 끌어내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였고, 상해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어제 한 11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2612, 그래서 2600선 위쪽으로 다시 이제 좀 뭐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계속 이제 주제 이슈를 말씀드리기 전에, 중국 증시에서 이제 코멘트를 드리지만, 지수를 봐서는 사실 중국 증시가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추세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그 항생이나 뭐 이렇게 이제 선물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가 오히려 더 매매하기가 이제 좀 편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긴 하지만, 뭐 지수를 매매하시지 않고 뭐 종목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개별적인 종목이나 모멘텀 위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일단은 뭐 중국 증시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자체 힘은 부족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을 공략해보자라는 말을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한국은행이 현재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고 소식을 발표해왔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 너무나도 이제 뭐 당연한 부분들이었고요. 시장의 이 앞전에 이제 이주열 총재가 이제 코멘트를 뭐 좀 해주면서 이번에는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어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가 트럼프가 사실 파월 의장을 지속적으로 좀 길들이기를 해왔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제 파월 의장의 코멘트는 뭐 라인대로 이제 잘 갔었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왔었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트럼프의 복종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백악관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걸 보고, 사실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 어제 그 이슈에서 가장 좋아했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뭐 기관은 한국은행이었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거 봐라. 미국도, 저렇게 트럼프가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물가 때문에 이제 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코멘트나 아니면은 시장의 뉘앙스를 줬던 파월도 저렇게, 굴복을 하는데, 우리도 뭐 별 수 있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이번에 동결을 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동결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랑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는 그런 부분들이고, 금리 인상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금리 인상은 상당히 좀 잘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사실 대부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제 나온 이슈 파월 의장의 코멘트 말고는 사실 뭐 이번 12월 금리 인상은 지속적으로 이제 뭐 한국은행에서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사실 한국은행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금리에 대한 결정권도 있지만 시장과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사실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올린다라고, 그러니까 올리지 않는다라고 했다 갑자기 올리는 그런 부분들, 또는 이제 올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안 올리는 이런 것들보다는 지속적으로 뉘앙스를 준 대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더 좋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이번에 금리 인상은 시장에서 예상됐던 부분들, 그리고 그대로 실행했다라는 점에서 사실 뭐 시장에서는 지금 뭐 크게 시장 자체로는 뭐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뭐 금리 인상하면은 뭐 흔히 얘기해서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던 만큼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난 면세점이요, 다음 달부터 이 면세 한도를 늘리겠다고 밝혔다는데 자세한 소식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가 하이난성이 그 면세 한도를 늘린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면세 한도에 대한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전에 있었죠. 얼마 전은 아니고 이제 뭐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금액을 이제 상향 조정한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하이난성 같은 경우에 동방의 하와이로 이제 불리면서 국제 관광 허브로 지속적으로 좀 키우려는 중국의 의지가 좀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난성 출국장 면세 그 관광객 면세 쇼핑 정책에 관한 공시를 발표를 했는데 내달 1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 1일부터 하이난성 출국 면세점을 이용하는 쇼핑객, 그러니까 내국인을 포함한 1년간 면세 한도를 횟수 제한 없이 3만 위안, 그러니까 약 한 485만 원으로 늘린다라고 이제 좀 발표를 했고요. 기존의 1만 6천 위안에서 3만 위안으로 늘린 거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늘렸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상품 판매 품목에 뭐 시력 보조기, 보청기, 일부 가정 의료기 제품도 추가 하면서 확실히 면세 한도랑 그다음에 구성 면세 가능 품목 이러한 부분들을 좀 늘려주는 그러한 정책을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이난 면세점이 이렇게 한도를 늘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 쪽에서 이쪽을 관광 허브로 이제 키우려는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큰 포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중국은 지난 10월에 이제 하난성 전역을 자유무역 시범 기구로 이제 지정을 했고, 여행업이랑 서비스 그리고 이제 하이테크 기술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특화된 자유무역 체제를 구축을 해서 2035년까지 이제 성숙 발전 단계를 계획을 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이제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중국 소비를,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인구들 그리고 그 소비에서 나오는 힘, 그런 부분들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내수 소비를 늘리는데 도움될 것으로 이제 그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좀 뭐 늘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 중국 국제 여행이 이 주식이 한 4.58% 정도 뛰면서 이제 관광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승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중국 국제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수요일에 또 종목 추천을 해주신 종목 아닌가요? 일단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요일날 어제죠. 뭐 지금 이 이슈처럼 상당히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뭐 상당히 괜찮게 주가가 움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중국 정부가 이쪽 그 내수 활성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1인당 소득이 증가되면은 여행 쪽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 사실 뭐 이렇게 데이터적으로 뭐 보시기가 귀찮으신 분들은 과거에 이제 하나투어랑 모노투어 주가 상승할 때의 움직임을 년봉이나 월봉으로 한번 보시면 진짜 이렇게 여행주가 그 한 국가의 트렌드 자체에서 소비 성향이 올라오면서 해외여행이 증가될 때 이러한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중국 국제는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멘토님의 추천주가요, 하루 만에 수익이 났습니다. 관련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미가요, 사물 인터넷을 미래 핵심 전략으로 채택했다고요? 네, 얼마 전에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그 세기의 대결 관련해가지고 이제 코멘트를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샤오미 같은 경우가 지금 사물 인터넷 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AI랑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화웨이 쪽 관련된 기사들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그 AIoT, 그러니까 AI랑 IoT를 합친 거겠죠. AIoT 이 개발자 대회에서 오래전부터 이쪽 사업을 시작을 했고 관련 투자도 많이 했다. 그리고 향후 5년에서 10년간 이 AIoT가 샤오미의 핵심 전략이다라고 이제 좀 보도를 하면서 이쪽에 집중적으로 좀 이슈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 플랫폼 확장을 위해서 이케아도 손을 잡았다고 하죠? 네, 일단은 샤오미 제품을 쓰신 분들은 아실 텐데, 사실 샤오미는 우리나라의 그 보조 배터리 가성비 쪽으로 이제 처음 인지도를 넓혔었고, 그 다음에는 지금 뭐 대부분의 이제 가전 전자 제품, 특히나 이제 뭐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상당히 인기가 많은 그런 부분들이고, 뭐 체중계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샤오미가 재밌는 거는 그 어플을 통해서 샤오미 제품을 모두 다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 LG랑 삼성전자, 물론 LG도 싱크큐인가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샤오미만큼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상당히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 어플 UI만 좀 잘 해가지고, 그리고 삼성은 사실 또 에어컨이나 뭐 이런 것들 사면은 그 내장 탑재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은 또 무선 동글이라는 것도 사야 되는데, 그거 누가 사가지고 또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연결시키려고 또 KT나 SK텔레콤,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 통신회사에서는 또 IoT 기기를 또다시 새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멍청한 지금 부분들을 뭐 우리나라 통신 3사랑 그다음에 뭐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샤오미는 진짜 너무 편리하게 공기청정이나 아니면 전자 뭐 저울 뭐 이러한 부분들을 다 그 와이파이나 아니면은 블루투스를 통해서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잘 해왔고, 이제는 이제 가구 쪽과도 이제 그 연결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구 쪽에 IoT 할 게 뭐가 있냐라고 이제 좀 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최근에 그 체리씨인가요? 그 원빈 씨가 선전하는 광고하는 그 침대, 뭐 인공지능으로 뭐 이제 자자 하면은 이제 뭐 침대가 알아서 이제 취침 모드를 해주고, 뭐 기상을 하면은 뭐 몇 시에는 이렇게 뭐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다 IoT나 인공지능 이러한 부분들을 결합을 한 그런 가구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샤오미가 이케아와 손을 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전 쪽에 대한 부분들에서 카테고리를 가구까지 이제 확장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여행 소비 관련 그리고 AI 관련 산업에 대해서 전망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어떤 종목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샤오미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주가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내 스마트폰 점유율 4위. 근데 사실 이제 샤오미를 스마트폰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오히려 가전, IoT 이쪽에 대한 그 집중도를 높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긴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가는 14.100 위안, 목표가는 17.000 위안, 손절가는 13.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작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산업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장외 거래 서비스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 영향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는요, 나스닥이 내년 1분기를 목표로 비트코인 선물 상품 출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이슈입니다. 나스닥은 왜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 뛰어든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가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 거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요?
네, 지금 코인베이스가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암호화폐 장외거래 서비스 OTC 서비스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27일 금융매출 최다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투자 기관 고객들은 지금 현재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도 투자자 간 직접 거래를 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코인베이스 영업 책임자 쪽에서는 OTC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고객들이 최대한 빠르게 수익 볼 수 있도록 OTC 서비스를 출시했다. 한마디로 지금 ICO가 되지 않는 코인들에 대해서 거래 가능한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외 거래 플랫폼이요, 앞으로의 시장에 좀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일단 암호화폐 거래량들이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의 메인급 코인보다는 좀 신규 상장 코인들로 거래량이 좀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신규 상장 코인 거래가 쉬워질수록 해당 시장은 성장할 걸로 빠르게 보여지고요. 일단 OTC 코인들 중심으로 거래 물량들이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반대로 비트코인 쪽에서는 물량들이 좀 빠져나가는 편이 굉장히 좀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래 물량들에 있어서는 OTC 방향, 한마디로 지금 알트코인급 이하의 코인들입니다. 그쪽 코인들이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최근에는 정보의 불균형 하에서 진행이 되던 시장의 프리세일 그리고 프라이빗 세일 등의 버전들이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주식 공모 같은 개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코인베이스 측에서는요, 이번 최근에 발행한 OTC 관련한 서비스를 또 자산관리 서비스와 결합할 가능성에 대해서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코인베이스 쪽에서는 OTC 서비스가 자산관리 커스터디 서비스 쪽이랑 결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고요. 일단 7월에 밝혔던 계획이었습니다. 일단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자산관리 솔루션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 고객들 혹은 이제 개인 고객들 중에서도 우량 고객들 같은 경우 개인의 월렛에다가 대량의 코인들을 두는 것은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해당 코인베이스뿐만이 아니라 골드만삭스라던가 커스터디를 운영하고 있는 대형 기관들 쪽으로 위탁 관리를 진행을 해서 이쪽에 보안 시스템을 사용하는 구조로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해 왔고요. 대신에 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보안에 대한 자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채널은 수익 채널이 되다 보니 각종 기관들에서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먼저 다른 서비스들보다 좀 일찍 시행을 한 편이고요. 다른 거래 트레이딩 같은 서비스, 사실 자산운용사에서의 메인되는 서비스들은 아직까지 출시가 되지 않았던 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OTC 서비스를 굳이 지금 커스터디 서비스랑 붙여서 제공되는 이유가 있겠죠. 사실 OTC 같은 경우에는 장외거래 플랫폼이다 보니까 특히나 더 보안에 취약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암호화폐 플랫폼, 블록체인 자체 플랫폼에서도 보안 장치들이 좀 부족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이 개인 월렛에서 바로 구매를 해가지고 이 해당 암호화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해킹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해킹되고 나서도 중간에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보통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위탁해서 이용하는 상태였죠. 사실 가상 계좌를 통해서 본인들의 암호화폐 보유 현황에 대해서 보고 그다음에 거래 체결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거래소였고요. 그다음에 이 일반적인 프라이빗 세일, 프리세일을 통해서 구매하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계좌 안에다가 직접적으로 코인들을 다 넣어놓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억 단위로 들어가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리스크하게 평가를 하고 OTC 시장에는 진입을 안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상장사 기준의 ICO가 된 코인들 중심으로 한 거래를 진행했었죠. 이 커스터디 서비스가 진행이 되어야 조금 더 지금 헤비 트레이더들이 OTC 시장으로 안정적으로 건너올 수가 있다는 관점에서 커스터디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이쪽에서 수익 채널도 만들어내겠다는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디지털 자산 지금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서클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사실 골드만삭스 자체적으로도 서클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클은 사실 골드만삭스의 자회사 개념이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모회사에서도 똑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지금 대규모 핵심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를 앞서서 하고 있는 만큼 일단 이 해당 채널의 수익 채널은 지속적으로 분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스닥이요,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들려주시죠. 일단 세계 2위 증권거래업체 나스닥 쪽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선물 상품 추진을 준비 중인데 일단 25일 블룸버그 쪽에 따르면 나스닥이 내년 1분기를 목표로 해서 비트코인 선물 출시를 추진 중입니다. 사실 나스닥은 선물 거래 전문 업체는 아니었지만
CM이나 CBOE 측에서 선물 거래를 출시하고 나서 거래량이 폭증을 했었고, 근데 이 거래량 폭증이 아직까지 ETF 출시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SEC 측의 평가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나스닥 자체적으로 선물 상품 시장에다가 상장을 시켜서, 사실 뭐 HTS 상에서 선물 상품이 어느 쪽에 상장되어 있느냐 분류가 중요할 뿐이지 나스닥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상장을 하더라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쪽에 심사 통과 사전 작업을 좀 진행 중이고요. 일단 나스닥 비트코인에 뛰어든 이유 자체는 기관 투자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실 거래소 자체의 네임밸류를 믿고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상당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NYSE를 운영하는 아이스 같은 경우에도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벡트를 통해서 비트코인 상물 출시 예정이었으나 일단 기관 투자자 수요가 오히려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에, 적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았기 때문에 이 수요를 감당하고자 내년 1월 24일 정도로 미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CM이나 CBOE 출시만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시장 수요가 오히려 지금 나스닥이나 NYSE가 출시되면은 지금 모디들이 출시해도 충분히 이 수요를 더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아이스가 추진하는 부분의 파트를 우리도 뺏어오자라는 관점에서 나스닥도 역시나 내년도에 출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관 투자자의 수요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이번 이 수요의 증가는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사실 작년도에 CME 그리고 CBOE가 12월에 잇따라서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를 했었고요. 근데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12월 한때 $20,000를 넘기도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CME장이 딱 오픈하고 나서부터는 폭락장으로 전환을 해서 현재는 이제 뭐 $4,000대로 주저앉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물 시장이 열려 있음에도 기관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으로만 몰리는 이유가 있겠죠. 사실 아이스나 CME, CBOE, 나스닥 이 다대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현물 시장 상품은 출시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 거래 같은 코인 거래들을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출시했다가는 일단 이미지 타격뿐만 아니라 나중에 거래 해킹 등의 앞으로의 굉장히 리스키한 투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물 거래를 추진하는 것은 리스크가 높다. 왜냐하면은 일단 암호화폐 플랫폼들 자체에서 이 부분에 해킹 위험성이 있는 만큼 아무리 아이스나 뭐 CME, CBOE 같은 측에서 보안을 강하게 치더라도 이 해당 거래소가 털리게 되면 끝장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 해당 플랫폼에서 거래를 진행하는 기관들은 사실상 현물로는 진입하기가 어려웠죠. 근데 지금 기관들은 해당 시장 폭락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선 매도가 가능한 시장 중심으로만 파인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매도가 가능한 선물 시장 중심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굳이 현물 거래를 오픈하느니 사실 선물 거래를 오픈하는 게 기관의 트레이딩, 매수매도, 선매도 둘 다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단 유리하고, 두 번째로는 거래량에 있어서 아이스나 CME, CBOE 자체의 모멘텀을 믿고선 들어올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을 전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양방향 파트에서 전부 다 선물 시장이 유용했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 중심으로 먼저 오픈을 들어갔고요. 문제는 이 수요가 지금 선물 시장이 나스닥이 또 추가적으로 오픈되고 아이스가 오픈되더라도 매수세를 일으키는 긍정적인 수요는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 폭증은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죠.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거래량은 분명히 확실히 늘어납니다. 다만 하락세로 빠질 때는 매도 수급이 공격적으로 발생하면서 시장에 폭락장이 나올 경우 선물장에서 공격적인 매도 물량, 한마디로 뭐 주식으로 따지자면 공매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매도세가 가속도를 붙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SEC는 계속적으로 ETF 상품들을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나스닥의 선물 출시에 대해서 금융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규제당국인 SEC 측에서는 지금 가상통화 선물시장 규모가 아직 대규모 투자들을 감당할 수는 없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ETF 시장에 대한 도입, 한마디로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에 대한 시장 도입을 거부를 했죠. 일단 나스닥과 벡트 양측에서 비트코인 선물 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명을 한다면 SEC 측의 태도를 좀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좀 관점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ETF 상품들을 반려한 이유 핵심에는 선물 물량뿐만이 아니라 현물 물량, 한마디로 비트코인 자체의 거래 물량 자체가 너무 조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려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일단 선물 시장이 들어온다면은 현선물 모두 강한 거래량을 뛸 것은 분명하지만 선물 시장의 시총을 선물 시장이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초자산이 빈약하다는 평가 때문에 SEC 측에서 추가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만큼
현재 거래소들이 현물 시장에 대한 도입까지도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직접적인 도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 추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의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